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공공이익 환수를 위한 공영개발이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화천대유로 대변되는 특정 시행사가 개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특혜를 토대로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벌더니 자기들끼리 50억, 100억, 1000억 원의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월 1,500만 원씩, 원유철 전 의원은 월 1,000만 원을 받았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강찬호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고 알려진 바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50억 원과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이 기성세대는 물론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었고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이자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총체적 책임을 묻는 일이 이번 논란의 핵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타기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기에 대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재직 중일 당시 회사 측으로부터 고액 후원금까지 받은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최일선에서 문재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비위 의혹을 비판해왔던 곽상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간 곽상도 의원의 대여 투쟁력을 높이 평가해왔고 아마 보수파 진영의 상당수 국민들께서도 곽 의원의 활약에 많은 박수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이번 의혹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칫 곽상도 의원 아들 건으로 그 동력이 상실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곽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미국에서 돌아온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입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 1분이라는 변명에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살 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들이 납득할 수 없는 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현재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도 곽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곽상도 의원의 탈당 이상의 추가적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화천대유 건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건으로 본인의 과오를 감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육참골단을 기조로 삼겠다. 국민은 진상규명을 원하는데 국정조사, 특검 모두 민주당이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다시 한번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최대 정치 위기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논란을 빌미로 국민의힘 게이트란 프레임으로 강한 역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아무래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호남 경선에서 선전을 한 데 따른 어떤 자신감도 한몫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역공을 취해도 유분수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만한 짓을 이재명 지사가 어제 했습니다. 이런 게 보통 낯짝이 두껍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공개발이었던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게 일종의 훈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 오 시장은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외지 투기 세력이 독점할 민간 재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민간 재개발을 비난하는 걸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세훈 시장의 민간 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에서 민간 재개발 방식은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외지 투기 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도시 정비 사업은 오직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오 시장을 향해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 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 도시 정비 사업은 반드시 공공성 강화가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같은 이재명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 입시 비리로 아내가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이 다른 입시 비리를 비판한다던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이 다른 시민단체의 후원금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비판한다던가 전남 모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손혜원이 다른 부동산 투기자를 비판한다던가 이런 것과 이재명의 언행이 과연 뭐가 다릅니까? 더군다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현재 국민적 관심도가 최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장에게 민간 재개발 방식은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외지 투기 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종의 훈수를 두고 있는 이재명의 어떤 정신세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을 공공사업으로 돌려 그렇게 많은 돈을 특정인들이 헤쳐먹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비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 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 시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영 개발에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 개발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며 한때 토지 보유세와 분양 초과 이익 공공환수를 제한하며 사실상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런 초월적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은 모범 사례라고 말한 데 대해 엄청나게 번 돈으로 여야 모두의 미리 보험을 들어둔 교활함을 배우라는 충고냐라며 다른 전국의 지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는 말이냐라고도 반문했습니다. 대장제구는 판교 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5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부터 입주를 시작해 7개 단지 3,5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더샵 판교 포레스트와 힐스테이드 판교 엘포레 등 나머지 단지도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장동 내 주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교육시설, 교통편 부족 등 그간 여타 신도시들에게서 초창기에 터져나왔던 문제점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생활 환경에 대한 불편과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곳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리포트의 음성 대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가 대장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보도의 강추천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일대는 아파트 입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조성공사를 위해 흙과 돌을 실은 트럭이 편도 2차선 도로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뿌연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손부채질을 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공사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가 불안해요. 이 좁은 도로에 덤프트럭들이 달리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데다 트럭에 실렸던 작은 돌이나 흙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입주했는데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가 꽉 막히는데 입주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에 응한 김 씨 부인 역시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도 없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려 해도 대장동에 주민센터가 없어 차를 타고 옆 동네로 가야 합니다. 이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마트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동네라고 해서 이사했는데 그냥 산동네에 온 것 같아요. 시민들을 위한 개발 사업이라더니 돈 벌고 나니 시민들의 불편은 안 보이나 봐요. 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대장동 땅을 팔아 특정인들만 이익을 본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대장동 초기 입주민인데 당시 인근 동네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2천만 원으로 오히려 더 비쌌어요. 성남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더니 수익금은 어디로 가고 업체들만 1,100원 넘는 이익을 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은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 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파트 값은 전국이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무슨 닭장도 아니고 아파트만 지어놓고 편의시설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만 해도 주민들이 아파트 값에 영향이 있을까봐 조금은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주민들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단톡방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사건의 최초로 급기야 연예인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재명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 투자 자금을 댄 MSBT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대장동 게이트가 법조계와 경영계를 강타한 데 이어 연예계로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박중훈 씨는 이재명과 중앙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과거엔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습니다. 특히 정의당 노회찬과는 14년 넘게 절친일 정도로 좌파들과 관계가 깊은 연예인 중 한 명입니다. 또 이재명과 박중훈, 이 두 사람은 2016년 영화 라스트홈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중훈 씨가 대장동 게이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록된 화천대유의 2016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는 2015년 키넨파트너스와 MSBT라는 회사에서 각각 291억 원과 6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은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비와 토지사업계약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쓰였습니다. 이 중 키넨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MSBT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타워 432 빌딩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빌딩 소유주는 박중훈 씨가 지분율 100%인 최대 주주로 일상실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일상실업 대표는 박중훈 씨의 부인 윤모 씨로 이 회사도 같은 빌딩에 있습니다. 일상실업은 MSBT에 2015년에서 16년 20억 원, 2017년 54억 원을 연 12%에 빌려줬습니다. MSBT는 2017년 화천대유 대여금을 투자금 131억 원으로 전환하면서 화천대유 사업 부지의 우선 수익권을 얻었습니다. 2019년에는 일상실업의 MSBT 대여금이 26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중훈 씨 측은 MSBT에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이 화천대유에 투자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액을 빌려주면서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건데 여러분은 이 말이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중훈 씨 돈은 MSBT를 거쳐 화천대유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MSBT는 화천대유에 투자한 2015년 일상실업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실업 차입금은 2017년 5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돈 나와라 뚝딱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MSBT는 또 2017년 화천대유 대여금을 131억 원의 투자금으로 전환하면서 대장지구 11블록 개발 사업에 대한 3순위 우선 수익권을 확보했습니다. 대주단 및 시공사 다음 순위로 분양 수익을 받게 된 것인데 2019년에는 박중훈 씨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일상실업이 투자한 사모펀드 리딩 전문 투자 형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로부터 250억 원을 빌렸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화천대유 투자로 MSBT는 최소 327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전망입니다. MSBT는 2019년 말 대장지구 11블록 분양이 완료돼 2021년 5월부터 수분양자 입주 후 순차적으로 신탁청산 및 본사업 이익 정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제3순위 수익권자로서 법인 세차감 전 이익이 약 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MSBT는 2019년 31억 원의 순손실로 자본 완전 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2020년 대장동 투자 수익금 427억 원을 받아 248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향후 분양 완료에 따른 추가 수익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박중훈 씨가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박중훈 씨 또한 이재명과 사이좋게 대장동 게이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버닝썬 사건처럼 연예인과 권력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부분도 파헤쳐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도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제주도를 위한 제주도민만을 위한 특급 공약을 내세워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이 지돈인 양 막 부려대는 걸 좋아하는 이재명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8,000원에서 만원의 환경보전 기여금을 걷어 제주형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들은 비난 일색입니다. 모든 시도를 건너 다닐 때마다 환경보전금을 걷자고 해라. 제주도만 관광지냐. 아예 다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제주도와 똑같이 세금을 내라고 해라. 이재명 너는 우리 동네 올 때 만원씩 꼬박꼬박 내라 등등 특히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27일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관련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곧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4.3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 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알랑방귀를 뿡뿡뿡뿡 끼어댔습니다. 이재명은 또 청정환경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논란이 된 환경보전 기여금 검토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재명은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일부는 신재생 에너지나 환경 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공약을 듣고 이재명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제주도민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제주도 여행객들의 불만도 생겨날 테고 이는 곧 제주도민들에게 악영향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할 줄 모르는 제주도민들만 있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이 기대했던 호남 경선에서 판정패한 후 조기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낙연이 버럭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럴만도 한 게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재명과 확연히 대비되도록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은 이낙연인데 믿었던 호남에서 역전극을 펼치지 못했으니 이낙연 입장에선 염장을 지르는 듯한 질문에 화가 날만도 하겠죠. 하지만 궁금한 걸 묻는 언론에게 버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이낙연 자신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만 될 듯합니다. 이낙연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정세균, 김두관 후보 사퇴를 거론한 뒤 최소한 이 전 대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런 질문을 바로 하십니까? 라며 미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니 정세균 후보에 이어서 김두관 후보까지 중도 사퇴를 하자
혹시 다른 후보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퇴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 뭐 이런 예상 기사들도 나오던데 그 들으신 바는 없으시죠, 후보님? 그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 25일에서 26일 광주 전남과 전북 경선에서 이낙연은 이재명과 1승씩 나눠 갖긴 했지만 내용상으론 패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경선 첫 승을 했지만 불과 122표 차이의 신승이었고 전북에서는 완패하면서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수 격차는 11만여 표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낙연은 다음 달 3일 총 49만 표가 걸린 2차 슈퍼위크에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슈퍼위크에서 이재명의 득표율을 50% 아래로 떨어뜨려야만 결선 투표행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지금으로선 그 희망이 문재인 발톱에 낀 때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 명부 작성일인 9월 30일 전까지 입당과 함께 당비를 납부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야권에선 신입 책임 당원이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숫자도 숫자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원 가입을 하는 것만큼 경선 투표 참여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들이 경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선거 구조를 짰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자격을 최근 1년 내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완화했는데요. 당비 최저 액수는 1,000원인 만큼 9월 30일 전까지 1,000원만 내면 누구나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당원이 기준이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파격적 완화라는 말이 어울릴 텐데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당원 가입을 누구나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표는 온라인 당원 가입자들과 만나 온라인 당원 가입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들 온라인 당원 상당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결국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투표권을 갖는 책임 당원 수가 최근 4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28만 명에서 15만 명 이상 급증한 수치로 이들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최종 후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에 따르면 최근 신입 당원 중 20, 30대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고 호남 지역 당원 수도 전당대회 전보다 6배나 늘어 폭증하다시피 했다는데요. 이러한 책임당원 급증을 두고 각 캠프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선 우리를 지지하는 당협이나 조직에서 입당 원서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며 이들이 몰표를 던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실제 캠프 핵심 인사는 혼자서 10,000명에 가까운 당원을 모집해 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홍준표 캠프 측은 2030 세대가 당에 대거 유입된 점에 주목한다며 최근 젊은 층, 특히 20대 남성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위를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8일 2차 경선과 11월 5일 최종 경선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각각 30%, 50%씩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신규 당원이 경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및 경선 공정성과 무결성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 모임, 이를 줄여 경국모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깝죽깝죽거리는 하태경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27일 국토부와 경궁부는 부정선거를 코미디언같이 웃기게 부정하는 하태경 고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선거무효 소송 진행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피고 발인 하태경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4.15 총선에 대해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 대법원 판결을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발언을 했다며 최재형 후보가 대법원이 판결했나라고 되묻자 피고 발인 하태경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다. 법관 출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전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최 후보님도 음모론에 휘말리신 거 아니에요? 뭐 글 올렸다가 삭제했네. 뭐 삭제했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올린 거야 아닙니다. 근데 왜 삭제하셨어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대법원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 대법원 판결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법원이 그걸 판결을 했습니까? 대법원이 입장을 냈죠.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판결이 남아있는 거는 유효투표냐 아니냐 이거예요. 조작 여부는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법관 출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오히려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황 후보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 국토부는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120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재검표가 진행된 곳 또한 3곳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표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인천 연수을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지 전체가,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 사전투표지 전체가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서울 남부지방법원 내 모 장소에 새로 봉인 절차를 거쳐 재보관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대법원이 3곳의 검증기일에서 확인한 것은 주로 각 후보에 대한 투표지의 숫자가 기존 발표와 일치하는지였다며 인천 연수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수백 표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내 사전투표 300표가 갑자기 늘어나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제재 검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 측은 신권집회 같은 투표지의 상태와 경남 양산을의 경우 종이 무게 차이, 수많은 무정투표지들의 현출을 근거로 적어도 사전투표지의 상당 부분이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를 가리기 위해 인천 연수을의 경우 감정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다른 2곳도 유사한 진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법원이 지금까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 발인 하태경은 전 국민이 보는 공식 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태경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된 27일 토론회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를 비난하고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부지런함을 떨어댔습니다. 27일 오후 11시 20분 기준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29,000회로 좋아요 수는 380개였지만 싫어요 수는 6,500개였고 6,200여 개의 엄청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확인해본 댓글의 100%는 부정선거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반박하는 하태경을 비난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주로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보고도 억지 주장을 한다, 억지 변명을 한다였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하태경이 불쌍할 뿐입니다. A를 보고 B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하태경의 처절함과 찌질함, 이를 보고 어찌 불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건데 하태경 또한 부정선거 부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는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다음 소식 전합니다. 박지원 할아버지와 호텔밥을 먹으며 친하게 어울려 지내는 조성은이 IT 벤처기업 A사 임원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 등 200억 원을 유치해올 테니 성과금으로 유치금의 7%를 달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이같이 보도하면서 A사가 리스를 받아 조성은에게 제공한 고가의 외제차 마세라티 차량 역시 정책자금 유치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린 게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200억 원 정책자금을 운운하면서
나 7%만 떼줘 라고 요구한 거겠죠. 조성은 소유의 올마이트 컴퍼니는 지난 4월 5일 A사와 투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그 금액의 7%를 보수로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습니다. 조성은이 유치를 약속한 금액은 200억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꿈도 참 야무진 조성은은 같은 날 A사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200억 원 이상을 유치해오고 기업 가치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조성은은 A사 주식 20%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자산 3억 1천만 원에 2020년도 매출은 8억 4,700만 원, 영업이익 5억 9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는 20만 주로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에 그칩니다.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면 조성은은 A사 주식 4만 주 2천만 원을 얻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당시 조성은이 A사의 정책자금 등을 유치하겠다는 조건의 내용은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부 부처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하고 투자하는 돈을 끌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거물급 정치인이 할까 말까한 짓을 조성은이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은을 대상으로 한 A사의 임원 위촉 계약서에는 1차 정책자금 유치 직후 계약금 3천만 원을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조 씨가 요청하는 차종의 법인 리스 차량 제공, 월납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전후라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성은이 고가의 외제차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성은은 A사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 마세라티 기블리를 리스로 제공받아 타고 다닙니다. 조성은은 본인 소유의 차도 아니면서 자신의 SNS에 해당 차량을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허세를 부리기도 했죠. 조성은과 A사 간 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4일까지로 조성은의 A사 내 직책명은 CSO 총괄 전략 디렉터였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은이 정책자금 유치를 위해 주요 타깃으로 정한 정부 부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중앙일보는 조성은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A사가 조성은과 별도로 김종구 전 국민의당 대변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며 체결한 임원위촉 계약서에는 중기벤처부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각 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업무 내용을 원활하게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요 업무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김종구 전 국민의당 대변인과 조성은은 지난 4월 8일 함께 A사에 취업했는데 현재까지 A사 등기 임원은 이들 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사의 최대 주주인 이모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성은 씨와 김 전 대변인이 사기를 쳤다며 조 씨 등이 10원 하나 유치해오지 못한 채 법인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씨의 주장이 맞다면 조성은을 가짜 수산업자 뺨치는 사기꾼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책자금 유치에 따른 성과금을 요구한 조성은이 불법 브로커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다만 조성은은 법인 리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로 지금 리스 계약을 해지하면 대표이사인 김종구 전 국민의당 대변인이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A사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차량 유지 비용은 모두 내 돈으로 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종구가 위약금을 내야 해서 차량 반납을 안 하는 거면 그 위약금을 조성은 네가 김종구에게 주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200억 얘기해놓고 10원짜리 동전 하나 구해오지 못한 애가 말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지난 23일 3박 5일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 혼자 마스크를 벗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 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 협상으로 들어가자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의 정전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하고 또 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이런 거하고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그냥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의 주권국가로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문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종전선언에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담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속내와 전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여정은 두 번의 담화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 기준 폐기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도 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 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 연습을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강변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북한 사람들, 특히 고위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말 문재인의 생각처럼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와 접촉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은 남조선도 자기 군대가 있는데 종전이 이루어지면 다른 나라 군대가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종전선언은 남북을 각각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철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북한 내부 간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소식통은 종전선언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자위적 핵 방위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곧 비핵화 절차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간부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배포하는 간부신문을 통해 핵은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주동성을 유지하는 자위력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간부들은 종전과 비핵화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오히려 북한 간부들은 종전선언의 선결 조치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후속 조치로는 대북 제재 해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엔 총회에서 자신이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야당이 비판하자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죠. 북한 공산당 간부들마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달나라 발언으로 국민들을 왜 또 현혹시키고 있는지 그저 그 저희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문재인의 정신나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에서 조건부 환영 반응이 나온 가운데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남북 지통연락선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활용한 우리 측의 오전 9시 개시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고 군 당국 역시 남북 간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전화는 안 받는 북한. 메롱메롱 약 올리면서 문재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마음껏 가지고 노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측이 지난 8월 10일 한미군사연합훈련을 빌미로 연락통신선을 차단한 이후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해, 서해지구 군통신선 등을 통해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씩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참 비굴해 보이는데 하루에 2번씩이나 내 전화 좀 제발 받아주세요 하고 자빠져 앉아 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미랭커였고요. 저는 내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